오늘 방송은 제목 보셨나요? 제목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데 좀 의미 있는 건 네. 오늘 굉장히 내용이 좀 셉니다. 제목이 그 김사마 배우 김사마를 취재했던 분, 김사마를 취재했던 분의 김사마를 취재했던 분이 현재 플로리다에 살고 계신다고 했는데 김현철 기자님, 그분이 플로리다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을 연결할 거예요. 네, 오늘 센 내용이 좀 들어갈 건데 오늘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잠깐 오늘 목적 중에 하나가 저번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첫 번째 한 가지. 네, 오늘 방송 좀 소개하기 전에 오늘 방송에서 꼭 다룰 건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 이 책 아시죠? 네, 저번 시간에 방송을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을 처음에는 사실 광고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방송 중에 잠깐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책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품절이 될 것 같아요. 품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방송을 또 해보고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조심님이 인쇄를 또 하자고 하시네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출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출판사를 통해서 하면 사실 저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조심님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출판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면 서울의 소리 재정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명 드리는 김에 자, 표지 한번 볼까요?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 제목이 이렇고요. 김현철 지음 잘 안 보일 거예요. 김현철 기자의 미국 통신. 네, 김현철 기자님이 미국에 계시고요. 플로리다에 살고 계십니다. 플로리다 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론인의 첫째 사명은 사실 기록. 어떤 비판이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진실을 보다는 기자 정신. 네, 책 표지 이렇게 써 있고 맨 밑에 두 줄이 있죠. 박정희의 놀이개로 희생된 여배우. 자식의 비리라도 보도하지 못하면 기자가 아니다.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분이 처음 맺게 된 여러분 몇 번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잠깐 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유튜브인데요.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로 딱 들어오면 서울의 소리 치고 이렇게 서울의 소리를 클릭 이렇게 해주면 서울의 소리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업로드한 동영상 187명이 시청 중이시네요. 예. 이렇게 되면 인기 업로드라고 있어요. 조회수가 무려 529만 회, 좀 있으면 530만 회네요. 서울의 소리의 가장 레전드급 영상 제공 바로 예. 두 번째 영상이 309만 회. 이 309만 회는 이 529만 회 이거 영상이 400만 돌파했을 때 그 기념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또 조회수가 309만 회가 나왔어요. 자,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분입니다. 이분이신데 이분이 좀 안타깝게도 지금 투병 중이세요. 투병 중이시고 그래갖고 오늘 연결할 때는 영상은 좀 그렇고 음성으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김현철 선생님이 연결이 됐는데요.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연결됐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김현철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현철 선생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만으로 84세고요. 미국 온 지 벌써 47년째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무슨 긴 얘기는 필요 없고, 그냥 난 기자 생활로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 60년 지금 가까이 기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칼럼은 계속 매주 쓰고 미국 여기 신문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그 썼던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는 수백 편 그동안에 쌓였던 칼럼 중에서 이제 골라서 보낸 거고요. 네네.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 내일 그럴 필요성은 안 느끼는데 약간, 책을 벌써 내 그 선친, 관련돼서 아버지 그립고야 등 책을 벌써 또 미국의 그 인식이 너무 우리 그 동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래도 미국을 믿을래 하는 책을 내고 한 3권 책이 나갔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뭐 기자생활위원회 한 게 없으니까 무슨 뭐 아무것도 모르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국내 우리 동포들이 너무 그 미국에 대한 시각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 역시 그 미국 오기 전 과정은 선생님 그 얘기는 좀 실제로 이따가 예, 미국에 대한 얘기 좀 이따가 예? 자기소개.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우리 진짜 유명한 건 아버님이 시인 김영랑 시인 맞으시죠? 예. 근데 김영랑 시인 하면 우리가 저항 시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돌담에 비친 햇살인가 그 시만 알고 있고 약간 저항 시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거는 좀 소개해 주시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치는 어려서 만 15이죠. 만 15살 때 3.1운동 지금 현재 휘문고등학교죠. 옛날 휘문의숙이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재학 중에 이제 3.1운동이 발발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가담을 하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붙들려가서는 이제 그 대구영무소 중에서 한 6개월간 이제 옥고를 치르고. 3.1운동에 가담을 하시고 또 옥고를 치르시고. 네. 예. 그러고서는 나이가 어리니까 아마 일본 그 판사도 그랬던가 봐요. 나이가 어리니까 다시 재범하지 말라 하는 조건으로 그냥 풀어줬어요. 풀어주고요. 네. 그냥 장기 복역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네. 내보내는데 최근에야 이제 그 법이 옛날에는 그 보훈청 관련 법이 독립유공자를 세우는데 만 6개월 이상의 형무소에 가 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아무나 독립운동 제대로 한 증거가 있다면 그 당연히 유공자 아니냐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 양반도 이제 그 독립유공 건국포장을 받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어떻게 이제 항일 투쟁을 했냐면 네. 평생 저기 이 양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버님이라고 해주세요. 아버님한테 이 양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요? 약간 이제 글을 쓰면 그냥 영랑 이렇게 그냥 씁니다. 왜냐 이게 공적인 아버님 인물이니까. 김영랑 본명이신가요? 김영랑. 예. 아니죠. 벼로입니다. 벼로고 원래는 김윤식 윤자 식자예요. 김윤자 식자시죠. 네. 네, 그 가장 가까웠던 정지용 선생이 그 영랑이라는 그 벼로를 그 쓰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추천해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께서라고 그 지금 김영랑 선생님하고는 어떤 사이였던 거죠? 저 휘문고보 동창인데요. 네네. 휘문의숙. 근데 당시 뭐 홍사용 등 그 굉장히 쟁쟁한 그 문인들 또 그 안석주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 작가 등 전부 휘문의식 출신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알아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그 이제 문으로서 이제 가까워지고 그래서 둘이서 금강산을 가요. 이제 배낭 메고 금강산 여행을 하시는데 가다가 영랑호라고 이제 강원도에 그 호수 이름이 영랑호를 지납니다. 예, 영랑호 호수가 그 영랑호, 있죠. 예, 있어요. 근데 영랑호를 보고 정정 선생이 이제 우리 그 아버님께 자네 그 영랑 벼로가 없잖아. 영랑 어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생각에도 괜찮으니까. 네네. 뭐 괜찮다고. 그래서 이게 영랑을 쓴 거예요, 호를. 그러니까, 어때 특별하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거 영랑 괜찮네. 써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쓰신 거, 영랑이라는 게 쓰신 거죠. 근데 이분의 이제 항일이 되는 게 뭐냐면 돌아가실 때 거정 이 양반이 자기 그 일본이 그 강요했던 신사참배 같은 거. 네네. 또 그 창씨 이름을 성을 바꿔라. 네. 창씨 또 그 신사참배 또 그 머리 삭발령 한국 청년들이 머리를 기는 건 천황폐 당시 일본 외양 앞에 그 결례다. 이거 무조건 머리를 빡빡 밀어.
그게 네. 삭발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내 그 해봉된 날까지 어겼죠, 양반이. 그러니까 한 번도 직장 가져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밖에 하는 일종의 아주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사람 이렇게 찍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에서 보기에는 아주 사상이 나쁜 놈이죠. 네,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3.1운동에 가담해서 독립운동도 했고, 이어서 뭐 과격한 그다음에 후에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에 우리 집에 그 사랑채 그 문패 위에다가 그 뭐라 그래요? 그 형사들이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아직까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매주 네. 와서 요시찰 인물로 그 도장을 찍고 갑니다. 선생님, 그리고 혹시 저희가 국어책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또 항일 시인 하면 뭐 윤동주, 육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관계는 뭐 전혀 없었나요, 혹시? 궁금하네요. 사적인 교류는 모두 이상화 선생 뭐 많죠. 또 한영훈 선생도 많은데 그분들 그 시인들 중에서 7분의 그 항일 시인을 골라가지고 뭡니까 충청도 보령의 어느 산에다가 그 7인 시인의 그 항일 시인들의 명단을 적어가지고선 그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에 그 비석을 세워놨다고요. 네네. 7분에 그러니까 시인 중에는 당시 일제 때 끝내 항일했던 분들 윤동주 선생 등에서 7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 7분 안에 있는데, 김영랑 선생님이 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국어 시간에 그런 거 잘 안 배운 것 같아요. 네? 국어 시간에 근데 항일 나왔죠. 시인으로서 김영랑 시인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시인 이렇게만 생각나서. 네. 그러고 그렇군요. 이제 또 한 가지 이 양반이 시 중에서 어느 구절 한 편도 일본어로 쓴 게 없어요. 네, 또 시 중에 항일시가 나오는데 그 강명길 교수 역사 교수인데 이 양반이 어느 TV에 나와서 그 해설하더라고요. 근데 문인들의 항일과 친일 문인들을 이제 가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문인 중에서 가장 강한 항일 문을 쓴 게 김영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춘향이라든가 검은고라든가 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표현한 게 독을 차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독을 차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 독을 버리라고 그런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친구가 이봐 남들처럼 이렇게 적당히 일본에 좀 아부하면서 좀 살다 가야지. 그 뭔가 직장도 못 갖고 말이야. 계속 항의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 양반이 연포를 해요. 너까지도 그러면 내가 이 독을 뽑아서 너한테도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죽일 수 있어. 네. 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여기 독을 차고 하겠다. 왜냐? 내 건전한 영혼을 위해서. 응? 그냥 해맑은 영혼을 위해서 이 독을 차고 하겠다. 응? 그러니까 이 일본의 항해하는 시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그 한국의 항일 문장 중에서 가장 강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항일 시가 또 너대편이 되고 하니까 이제 뭐 항일운동의 업적 등 뭐 감옥 생활 등등 해서 이 양반이 완전 항일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처음엔 아름다운 서정시만 알려져 가지고 이제 국어 교과서에도 9편인가 아마 실렸죠 그동안에. 근데 그게 이제 거의 2010년도인가의 통계입니다. 이제 국정교과서에 이 아버님의 시가 9개 올라간 거. 근데 그 뒤로 얼마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많은 게 소월 선생의 13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그 영랑 선생의 이제 그 두 번째고요. 네. 선생님이 항일신을 알려져 있죠. 네. 뭐 본인 소개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아는 국어 시간에 배운 김영랑 시인의 셋째 아드님이시고, 혹시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어떻게 하다가 그 플로리다까지 가시게 됐는지 좀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예. 이제 여기 뭡니까? 처음에 한국일보 이제 미국 취재기자로 나왔어요. 여기 이제 기자로 나왔는데, 네. 그 신문사, 물론 어려운 여건이죠. 신문사 지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신문사의 여건이 그래서 이제 약간 기자들에게 그 생활비를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활비가 안 되고 이제 와이프까지 뛰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때 어려가지고 뭐 2살, 뭐 5살 그러는데 와이프가 뛸 수가 없잖아요. 둘이 뛰어야 먹고 사는. 그러니까 생활비 반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치우고 미국 와서 이제 그때가 이제
시카고 쪽으로 발령이 나는데 치우고서는 제가 원래 월남 전쟁에 종군을 할 때 디스크를 알았어요. 근데 디스크라는 게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못 하니까 네. 마지막 이 병원 저 병원 들려도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그 당시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3분의 1만 효과를 봐요. 나머지는 악화되거나 옛날과 같거나. 그러니까 수술을 피하고 어느 분 소개로 아주 유명한 당시 현재 네. 경희대 한의학과의 전신의 침의를 뭐 만나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합니다. 플로리다까지 가시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거기다 네. 이제 거기다가 한국서는 더 이상 기자 생활을 할래도 할 수 없게 된 게 프레스카드 발급돼가지고 정부 마음에 안 드는 기자는 그 당시 그 공보부에서 그 프레스카드 출입증 외부 취재 출입증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자 생활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자유롭게 기자 생활 하려면 차라리 미국 가자 해서 이제 온 건데 그 월급이 너무 그래 놓으니까 할 수 없이 평소에 그 침의를 통해서 이제 내가 몸이나 일본 월남 전군까지 하게 되니까 침이 굉장히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구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선생님, 저기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 정도로 하시고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배우 김사마와의 인연을 최대한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사마 씨하고는 김사마,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이제 김사마 씨는 자, 제가 이러저러해서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알았잖아요. 일종의 추방 네. 비슷하게 된 거죠. 이러저러한 그렇죠. 이유라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미국 사람을 강제 결혼을 시킨 거죠. 나이 차이 엄청나는 할아버지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김현철 선생님이랑 어떻게 더 친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서로 친해지게 되셨는지.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 한국의 날이라 해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지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날에 한국의 날. 한국의 날 한 달 앞두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총영서관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마이애미 총영서관 당시 있었는데 김사마 씨가 있는 건 아는데 이분이 두문불출해 미국 노인과 결혼하고 과거에는 유명한 그 16편이나 영화에 출연했더라고요. 주연 배우로. 근데 네. 거기다 전통무용 아주 한국 제1인자였는데 어린 나이에. 근데 이 양반이 있는데도 나오질 않으니까 다른 건 다 준비돼 있어.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할게. 근데 이 양반이 안 나오니까 전통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득이 안 나오니까 날들어 부탁이 왔어요. 혹시 좀 알면은 양반 좀 잡아내달라. 그래서 제가 연락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김사마 씨를 이제 한국 무용으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용의 한국 역할로. 예, 무용 역할로 대성공을 했죠. 여기서. 그러면서 자리를 잡게 됐군요. 예, 나 때문에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성공을 하니까 이제 그 김사마 이 양반이 이제 나를 평소에 그 무용을 하는데도 나한테 옆에서 좀 봐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없는 화관무라고 하는 국악 노래 그것도 음악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음악구에다가 편집해서 그분이 필요한 4분인가 되는 그 분량의 양을 내가 편집해서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로 다 편집해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략 몇 년 전쯤 됐나요? 그게 한 70, 거의 오래된 얘기인데 한 40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게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여기 설명을 바로 며칠 전의 일처럼 설명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역시 기자는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뭐냐면 이제 김사마 씨와 나와의 그 인연이랄까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했던 걸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이분이 쇼킹한 그야말로 일생에 너무 비참하게 살았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어요. 미국 노인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했는데 자기 어린 아이 또 남편 놔두고 이혼을 당하고 강제로 그래가지고 아이만 데리고 미국에 오고 그렇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몰랐다가 알게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나한테 고백하고 단지 이것이 보도되면 안 되니까. 좀 짧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배우 김사마 씨를 박정희가 이렇게 채용사를 통해서 확 일종의 납치를 해와가지고 거의 성노리개식으로 부려먹고 그 당시에 김사마 씨는 신혼이었고 임신까지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렇게 해서 아니 임신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은 상태, 아이를 낳은 상태 유부녀를 데려다가 참, 예, 그다음 말을 좀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자 미국에 왔고, 그럼 제가 그 좀 궁금한 건 그 배우 김사마 씨께서 그 김현철 선생님한테 자기의 속 얘기를 하게 된 건 만난 지 한 어느 정도 돼서 그 속 얘기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무용을 완전히 성공시킨 다음에 이제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자기 집으로 나를 이제 초청해서 저녁을 먹다가 네. 이제 샴페인마도 마셨죠.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대성황을 이뤄서 성공했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 이제 내 덕분이라 해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그 잘하고 나를 아예 오빠처럼 막 그냥 나이는 같은데 나보다 몇 개월 늦어요. 근데 자꾸 나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가까워지고 은근히 나를 이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김사마 씨 입장에서는 미국에 와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떤 힘들었었을 텐데 지금 맞습니다. 김윤설 선생님의 그 행사 주선을 통해서 그 행사가 성공이 되면서 김사마 씨가 아마 미국에 와서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개방이 소심했던 게 탁 터지면서 남편이 이미 죽고 없고. 그래서 당시 또 남편이 이미 죽고 없고. 네, 그럼 6년이 지났다는 얘긴데? 남편이 남편이 6년. 네네. 남편이 이제 같이 있다가 6년 전에 그 당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미국 새로운 남편이죠. 그렇죠. 노인이죠. 근데 이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왜 혼조된 지가 이제 벌써 6년이 지난 다음에 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만 이제 와서 무용하는 걸 연습하는 걸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까워지면서 이제 자꾸 자기가 앞길에 LA 정도 가가지고 자기 전통 무용학원을 찾으겠는데 좀 여기 같이 가서 거기서 자기 매니저를 해줄 수 없느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미국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활동을 별로 안 하셨겠군요. 전혀 못했죠, 양반이. 예. 그러니까, 우선 미국 남편과 살고 있다가 혼자 된 후도 아이들이 벌써 미국 남편에서 둘이라도 생기고 또 본 남편에서 데리고 온 아이까지 셋을 다 같이 있는데, 네. 누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양반이 엄두를 못 낸 거죠. 진짜 외로웠겠네요. 나를 보니까 이제 국악도 이해하고 뭐, 그러니까 같이 LA 좀 자기 같이 데리고와서 좀 돈을 얼마든지 있으니까 좀 뒷바라지 해달라 해서 내가, 여기 신문사는 어떨 거고, 여기 당시 내가 한겨레, 저널 이전에 우리 소식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발행할 때인데,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그리고 가정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못했는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슬펐죠, 이 양반이. 근데 여간,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그날 마지막 축배를 들면서 이제 그 수혈관이 올랐어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애당초 내가 묻지 못했던 질문을 한 거예요. 많이 이제 긴장이 풀렸겠군요. 기분도 좋고 술도 한잔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풀릴 때 이제 물은 거예요. 네 나이에 어떻게 한국 전통 무용으로 그렇게 유명하던 영화 배우가 말이야.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충격을 운다. 받은 것 같아요. 그 질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은 내가 평소 아무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는데 오빠한테 이거 얘기를 한다. 단지 조건이 있다. 이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써라. 그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취재를 하는 거는 쓰려고 그러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그래서 미국인데 어떻게 박정희 너무 모른다. 미국에 박정희 프락치가 쫙 깔려 있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김사마 씨가 지금 이 글을 쓰지 말라고 했던 거는 부끄러워서 쓰지 말라가 아니라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면 박정희가 자기를 찾아서 죽일 것 같다. 박정희 밑에 프락치들이, 왜냐면 박정희는 이미 그 당시에 죽고 난 뒤에요. 11.6으로 사망한 다음에. 그렇지만 박정희 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미 죽었는데 그 계통 아이들이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걸 모른다. 박정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 쓰면 자기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오케이 약속한다. 약속을 했죠. 사실 뭐 전두환만 해도 박정희의 사람이죠. 누가요? 전두환이요. 전두환도 박정희의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두환에 들어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 애당초에 그 소위 그 여기 공관에 전부 그 정보 영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들이 연락해가지고 테리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뭐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제가 약속을 했죠.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이 양반이 죽으니까 이제 쓸 때가 됐구나 하고 폭로한 게 33년 후입니다. 그 취재 후에.
아, 취재하고 33년 후에 이게 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33년 후에 이제 이 양반이 바로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쓴 거죠. 예, 그게 자, 취재를 한 바로 후 또- 33년 동안 묻어뒀다가 33년이 묻어뒀다가 지나서 이제 그걸 한겨레 전에다가 당시 올리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막 와. 공교롭게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그래서 기가 차서 네. 이런 애비를 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대통령 나오느냐는 의미에서 이제 일종의 그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의미의 글입니다. 그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박근혜가 출마를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김현철 네, 선생님의 그랬을 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아니 황당하죠. 전혀 김사마 얘기 들으면 이건 사람도 아닌데 인간도 아닌 놈을 아버지를 둔 여자가 어떻게 그 당시 박근혜가 27살 때였어요. 지 아버지한테 농락당하고 하던 게 네네. 여자가 뭡니까 아버지 김재규 의사의 총에 맞아 죽은 게 네. 27입니다. 그때까지 여자들 옆에 놓고 술 먹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을 다 아는 박근혜인데 지 아버지 행실을 그런 사가 낯짝 두껍게 말이야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냐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서 보서는 참 황당해서 너 이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박정희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글을 써야지. 그러고 있는 차에 그런 기회가 딱 오니까 그날 터트린 거죠. 그 블로그 네. 글의 제목이 200명의 승은을 입은이라고 그랬는데 승은이 아니라 여기 제가 저번에 그 썼더니 성은이 맞다라고 하는데 승은 혹시 그건 잘 모르시죠? 아니고 승은이만 성은이 잘못된 거예요. 성은이라고 써야 되는데 승은으로 잘못 쓰신 거죠? 예, 맞아요. 예. 보통 임금님하고 하룻밤 예. 잠자리 하는 걸 갖다 이제 성은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성은이에요. 네, 네, 잘못된 성은이 겁니다. 맞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글 중에 단어에도 헬스카다는 걸 셀축하다고 잘못 썼고. 네, 맞춤법이 틀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잘못돼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그리고 그때 그런 200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걸 200명 그걸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네. 보시는 분이 그때만 그러니까 3년 동안만 200명일 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아니, 많았을 거라고. 물론이죠. 200명이라는 건 김재규 의사가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찾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그 당시 3년간입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3년간에 200명이에요. 김재규 밑에 최홍사가 데려온 게 포켓에 써 있는 리스트 명단에 200여 명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18년 그 박정희의 독재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200명, 그 다음에 6배를 해야 368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1,500명 이상을 농락했어요.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3년 네. 동안 200명인 게 3년 동안 200명이라는 말씀은 3년 동안만 네. 200명이군요. 그렇죠. 3년간에 끌어간 게 200여 명인데, 그러니까 200명에서 300명 사이에 몇 명이 정확하게 200여 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당시 김재규 재판 때 증언했던 변호사, 최홍사가 누구죠? 무슨 당시 의전과장 하던 친구, 중앙정보부에, 안기부에. 근데 그 사람 얘기한 거, 실토한 거를 변호사가 듣고 김형욱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형욱? 아니. 김영국 말고, 김영국 세대가 다르죠. 네. 김재규 공판 당시 이제 살인 혐의로, 그러니까 그때 밑에 최홍사가 나와서 이제 왜 거기에 가담했냐 하는 얘기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자가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김재규 장군이 거기에 대한 소위 정의감, 어떻게 이런 자가 우리 대통령이냐 하는 거. 네. 또 한 가지는 부마 지역에 탱크 등등 해서 몇만 명까지는 다 깔아뭉개 좋다는 차지철이 말에 동의한 점. 여기에 두 가지 조건으로 쏜 거예요, 이 양반이. 김재규 장군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김재규라는 사람이 과연 자기 상사를 무슨 암살한 그게 아니라, 네. 참 애국자입니다, 김재규는. 앞으로 역사가 바뀔 거예요, 평가가.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하겠군요. 그러면요, 절대 필요하죠.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김재규 의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계속 박정희가 계속 집권했을 거고 몇십 년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한 거를 이제 중에 하나가 희생된 게 김사마인데, 김사마가 가장 많이 길게, 오랫동안, 당한 거죠. 왜냐면 박정희가 대표적인 희생의 크기가 가장 컸던 게 김삼하. 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다녀오면 끝나는데, 네. 김사마는
옛날 자기가 쿠데타 하기 전에 각 영화를 통해서 주연으로 나올 때 보고 반해가지고 박정희 짝사랑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영화 배우의 팬이었겠죠. 광팬이지. 완전히 그건 아주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잠자리 하면서 김사방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건 이래야지. 내가 널 처음으로 널 짝사랑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널 좋아한다. 그거 너무 길게 끌다가 이 김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예. 이건 또 예, 지금 예. 저는 이런 네, 피해를 입은 몇몇 여성 중에 한 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가장 좀 충격적인 아픔을 가지신 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정희한테 되게 아주 그냥 평생을 망친 여자가 김상호 외에는 없을걸요? 내 기억에. 예. 그건 아닙니다. 그 또 하나, 네. 한강변에서 살해당한 여자 하나 있었죠. 정아무개 있죠. 근데 네, 그거는 그냥 끝난 거고, 나머지는, 김사모처럼 미국 사람 묶어가지고 외부로 추방하고 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김사모밖에.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놀다가, 이제 유경수가 알았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곤란해지니까 이제 박정희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보낸 거죠. 그렇게. 유경수한테 들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결국은 잡힌 거죠. 유경수한테. 근데 유경수 양반 여자니까 네. 질투가 많았고, 그 밖에 다른 여자 문제도 엄청 많이 남편한테 얻어 터졌고, 맨날 얼굴이 멍이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유경수 역사라는 게 불쌍한 여자죠. 예. 그렇습니까? 그건 또 모르는 얘기네요. 네.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한테 많이 맞았습니까? 많이 맞았어요. 그건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출입기자들, 청와대 출입기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유경수 얼굴이 부어서, 얻어 터져서 부어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놈이에요, 박정희라는 놈. 입이 안 다물어지네. 어이구. 네. 자, 선생님, 네. 네. 근데 잠깐 좀 틈을 내서 저번에 한 방송 때문에 제가 사실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책 소개를 하면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책이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했더니 이게 지금 책이 엄청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 책을 사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 인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나 그렇게 많이 책이 나가지 몰랐네요. 책을 구입해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걸 구입해서 읽어주신 여러 독자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제 무슨 개인 차원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박정희의 악랄한 인간성, 이런 것들 좀 더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보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 사람들 더 알아야, 오늘날 바탕이 된 바탕을 가지고 있는 자한당, 자유한국당 아이들, 우리공화당이니 등등 하여간 아주 민족과는 거리가 먼, 민족의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의 외부 토착 세력들, 지금 현재 적폐에 모두 해당되는 존재들이죠. 이제 이런 존재들의 마각을 일부라도 제가 드러냈다고 보는데 이런 걸 꼭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그 책을 자꾸 좀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을 알 때 자유한국당의 미련을 갖고 애착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짜 자기 친부모 조상이 친일파가 아닌 한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폐 운동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민족별. 잠깐만요. 네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크게 보면은 완전히 토착 왜구, 검찰 개혁을 극구 반대하는 자기들의 검찰 왕국을 계속 누리겠다고 하는 검찰 세력이 결국은 토착 왜구들과 손을 잡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모든 구악, 저는 보수라고 안 하요. 보수의 의미가 완전히 이놈들 악용하고 있어요. 보수가 아닌 소위 극우입니다. 극우. 기득권 극우 세력들이에요. 그게 거의 90%가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 근데 그 족속들과, 그러니까 적폐 세력과 우리 민족주의, 민족의식을 가진 민족 세력과의 투쟁 전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족하면 한때 70년 반공교육이라는 게 민족하면 빨갱이로 봤단 말이야. 무슨 민족이 빨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김구 선생님 또는 안중근 의사 등등 그동안의 애국선열들이 거쳐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서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현 정부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토착 외구들이
그걸 뒤집어 가지고 친일 세상 만들고 일본과 또 뭐 일본 아예 뭐 우리 일본이라고도 나베라는 사람은 우리 일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자한당을 무슨 양심이 밀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기가 차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응? 선생님 지금 미국에서 사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47년째죠.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번에 네. 조국 사태 계속 보셨잖아요. 네. 그 미국의 검찰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파헤치고 완전히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 불가능하죠. 미국 검찰은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국 검찰처럼 강한 검찰이 없고, 한국 검찰처럼 소위 대통령을 조작해서 넌두렁식에 만들어 없애 죽이고, 이런 거는 큰일 날, 미국은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검찰에 조금만 좀 지나친 행동을 하면 당장 FBI가 들어가요. 당장. 그러니까 미국의 조직은요, 서로 견제를 합니다. 이게 민주국가죠. 어떻게 지들 마음대로 합니까? 응? 대통령, 아주 무소불위. 대통령도 눈에 없어. 지들이 대통령이야. 응? 어디다 대고 임명권자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들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이요. 법무장관 시키면 안 돼?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검찰총장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를 너무 몰랐다는 얘기예요. 문 대통령이. 네. 그냥 최근 행정만 보고 이 사람 같으면 검찰총장 맞아. 많은 국민이 나까지도 윤석열 그렇게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검찰주의자고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자기가 검찰 왕국의 왕이고 이런 의식까지 있는 놈인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뒤늦게 아차 했을 거예요.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무슨 인사권을 휘두르건 아니면 현재 공수처를 만들건 해서 어떻게든 해서 이 사람 도려내야 돼. 그리고 현재 검찰 거기 연관된 사람 싹 물갈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나라 제대로 민주국가를 발전 못합니다. 계속 얘들에게 지들이 대통령 만들고 죽이고 자유자재로 해요. 그게 민주국가예요? 검찰국가라니까. 검찰 왕국이라고 나는. 검찰 왕국입니다. 검찰 이번에 보면서 검찰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런 사람들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임명권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국을 연구해 보니까 윤석열이가 조국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전부 검찰 개혁만 연구를 했어? 이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러니까 네. 그놈은 안 돼. 다 돼도 그놈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걸 갖다가 뒤집어서 마치 조국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조작해봤자 3개월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으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하던 식으로 없는 걸 막 갖다 끼고 맞히고 그냥 가짜 증인 만들어내고 증인 올바로 했던 거 뒤집어서 너 이렇게 하면 네가 죽어 하는 식으로 엮고 이게 한국 검찰이에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없잖아. 옛날 한국의 국정원 이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마치 국정원에서 공작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 같아요. 없는 죄를 막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똑같다고 지금 현재 검찰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을 어떻게 앞으로 봐주지 않고 선보지 않고 놔두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빠를수록 좋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걸 우리 문 대통령이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민주 대통령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전례가 없잖아요. 누가 그럼요. 감히 검찰 개혁을 손을 댔습니까? 손을 대다가 다 김대중부터 계속 하려고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 아직도 2년 반이라는 창창한 시간이 남아있는 문 대통령이 이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제 이번 끝나는 거예요. 이번 못하면 앞으로 못합니다. 이제 검찰의 기세가 더 등등해질 거고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검찰 어떻게 놔둬요? 예, 저도 이번에 못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항이 셀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았으면 빨리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 이번에 인사권을 휘두를 기회도 오는데 빨리빨리 처리 안 하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국가로 홀로 서기 힘들어요. 제발.
지금 선생님이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댓글이, 막 속 시원합니다. 뭐 계속 해주세요. 막 반응이 너무 좋네요. 아유. 네, 뭐 미국은 답답합니다. 너무 한국 돌아가는 거 보면 언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좀 더 깨칠까. 혹시 저기 깨시는지- 미국에 계신 분들도 네. 뉴스 공장 많이 듣습니까? 의식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듣죠. 근데 김어준의 뉴스 미국이라는 데가 그래요.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된 분들이 태반인데 이분들 의식은 70년 반공 교육 받은 그 당시에 그 머리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더는 시사 문제 공부를 안 하고 거기에 관련된 뉴스 잘 안 보고 그러면 갑자기 나 같은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이게 빨갱이 글이야 이런다고요. 기가 막힐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빨갱이 또는 정부 구별을 못해. 뭐가 민족이고 뭐가 빨갱이인지 이걸 구별을 못해. 응? 응. 아직도 북한은 우리 주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미국에 얼마나 오래 답답하다.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혀서 이제 글을 빨갱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분들을 깨우치려면 몇 달간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요. 뭐 그렇구나. 뭐 그 조선일보 보셨구만. 그럼 그 조선일보 최고 아니야? 이런다. 그냥 대답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돼. 최고 아니야? 응.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날 보고 어떤 분이 그래. 아니 이 나이가 그 정도 되셨으면 친구들이 대화가 됩니까? 알고 하는 얘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나 안 사귀죠. 사귈 때는 내가 정치 얘기 못 하게 해요. 그래요. 정치 얘기하면 싸움이 되니까 네. 정치 얘기 아니면 한국 정치 얘기는 너 정치 얘기 하려면 나하고 사귀지 마. 국내 정치는 말 마라. 미국 정치는 얘기할게. 이렇게 말을 끊어버린다고 내가. 그렇죠. 네, 대화가 네, 안 네. 되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네. 자, 대화가 선생님.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네. 네.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 이 책을 쓰실 때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수위가 되게 높아요. 수위가 높다라는 네. 게 뭐 야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용 다루는 게 굉장히 좀 세거든요. 이거 네. 쓰실 때 어떤 심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남다른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처음에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 선친 아버지의 아마 피를 받아 그런지 약간 의식이 굉장히 항일 의식이 강하고 민족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내 개인을 넌 뭐냐 하면은 나는 진보 민족주의자다. 그 다음에 그냥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자다. 그런다고. 그러면 빨갱이라는 얘기가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가깝게 캐나다, 호주, 유럽의 모든 나라,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스웨덴, 노르웨이, 모든 덴마크 등이 다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거의 없잖아. 네. 경제 균등을 이루고 있잖아. 이런 나라가 우리가 이상으로 여기고 대한민국도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미국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볼 때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고 있던 민주주의는 완전히 이거는 세금도 부자들은 안 내요. 너무 약아가지고 적당히 이거저거 미국의 소위 세금 안 내게끔 돼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이게 했었다. 그 세금 확 탕감 받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 안 내도 되게끔 돼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할 게 없으니까 다 돈 더 뜯기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극빈자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홈레스 집이 없어 쫓겨나서 바닥에서 한국식으로 뭐라고 그러죠? 홈레스를 집 없는 사람들. 예. 홈리스라 하죠. 홈리스. 무주택자. 예. 무주택자 이런 사람이 널려 있다고 길에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회민주주의가 옳다. 정답이다 하는 게 버니 샌더스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인기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워런 다행히- 후보 나온 사람도 부유세가 만만치 않던데요. 굉장히 높게 잡았던데. 예, 그거는 뭐야 하면은 버니 샌더스는 뭘 주장하느냐면 우리는 부유세를 3분의 1 반을 뺏어 와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대학까지 무료 교육. 응? 그러니까 전혀 학비 없는 교육. 또 늙어 죽을 때까지 무료 의료. 그러니까 이건 병원비도 전혀 안 받는 그런 시스템을 미국도 만들자. 결국 뭐냐면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와서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전번 선거 과정은 거기까지 못 갔지만 이제는 맞아. 버니 샌더스가 우리 살리는 사람이야. 라고 올라갑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 앞으로 미국이 선거에 관심이 그렇게 어떤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뭐 당연하죠. 미국은 네. 어떤데 이렇게 비교할 때 이거 비교하면 이제 이쪽 우리나라 보수들은 뭐라고 할지 참 재밌어집니다.
이제 한국의 보수는 아까 말대로 진짜 보수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보수 정부입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근데, 네. 이 보수라고 말하는 자유한국당이라는가 이런 사람들, 뭐, 바른미래당의 일부, 등등 사람들은 제대로 미국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떻게 악한 짓을,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급빈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삼성 등 재벌들의 완전히 뭐라 그래.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가 그대로 지금 한국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전체 국민을 안다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깨시민들이 늘어서 오늘날 소위 국회 앞이며 서초동 앞에 몇백만씩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현명해졌느냐. 옛날에 국민 바보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망이 아주 밝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의 전망이 밝은 나라예요. 단 북한과만 잘 한다면, 네, 북한과 평화만 이루어진다면 그 조건이 꼭 붙는 건 경제 위해서 북한과 반드시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관계가 네. 좋아지면 엄청난 부국으로 성장할 게 사실 거의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걸 엄청 싫어하는 게 일본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합해버리면 그 경제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세계 6대 강대국이 된다니까. 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상당히 몰랐다가 이제 와서 많이 깨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과 열리면요, 뭐 정치 체제야 두 정부 놓고 나머지 경제까지 모든 게 도류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연결되는 철도, 도로 등등 또 북한의 그 무진장 묻혀있는 지하자원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투자가 짐 로저스 침을 흘리고 있잖아요. 북한의 그 지하자원 등등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미국에 계신 네. 미국에 계신 기자로서 이제 황교안, 나경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떻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건 뭐 일본의 앞잡이들이니까 뭐 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앞잡이들이. 일본의 그러니까 앞잡이. 완전히 이거는 일본의 완전한 앞잡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면 그렇게 융숭하게 막 직사 대접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 주한 일본 대사관까지 가셔서 우리 나베는 일본군 무슨 창설 기념이라 뭐라나 그런 데 참석이나 하고 이게 아니 일본의 앞잡이들이에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석해 보면 그래요. 다행히 반민특위가 밝혀낸 25,000명의 25,000명 중에 친일파 중에서 걸어서 극악 친일파만 4,500명을 걸러낸 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 일 아니에요. 친일인명사전이죠. 네. 친일인명사전을 갖고 4,400여 명에 등재됐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이건 악질 중에 악질만 고르는 겁니다. 25,000명 중에서. 반민특위 명단에 25,000명이 들어있다가 이승만으로 인해서 빨갱이로 몰려서 완전히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없어버리잖아요. 반민특위를. 이런 거를 나베 지금도 그러잖아요. 반민특위는 완전히 잘못된 조직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개소리 하는 거라고. 왜? 자기 조상들이 친일파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한당 세력 가만 보면 모르겠어요. 한 5%라 친일 안 한 사람들이 조상 두고 있을까? 나머지는 거의가 친일파 자손들입니다. 그건 알아요. 네네. 혹시 그다음에 요 책이요. 네. 책 쓰실 때 네. 이제 이게 쉽게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셨나요? 그 조정래 씨 같은 경우 태백산맥 쓸 때 그런 네. 마음을 가졌대요. 부인한테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 계속 국가에 불려다닐 거고 한마디로 잡혀서 불려다닐 거고 이 책이 세상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나 이 책을 쓰겠다. 네. 이런 식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도 이 책 네. 쓰실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좀 그런 걱정은 없으셨나요? 왜요? 이 책이 나갈 때도 이제 박근혜가 이제 큰 소리 칠 텐데. 네. 박근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나갈 때 큰 서점에 가면은, 출판사에 가면은 분명히 이거를 걷어찰 거다. 못 하겠다고. 네. 거기에 가장 예민한 게 200여 서은이 분위기나 박정희 김사만 관련된 그 문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는데 거기에 김사마, 네. 박정희 김사마 얘기는 진짜 아킬레스건이죠. 아주 치명적이죠. 이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큰 출판사는 안 받아줄 거다. 그래서 가장 작은 출판사를 찾아가는데 사장이 그걸 모르고 이제 전부 끝냈어요. 책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사장을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출판사 사장이, 가만히 있어. 그거 이상한, 좀 봐, 내가. 근데 이제 제목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다 갑자기 찍었고, 다 찍었는데, 자기 출판사 이름으로. 예. 그러면 이제 내보내기 직전에 이제 사장이 마지막, 이 조금 특이한 책이잖아요. 보자, 뭐야.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는 게. 그러니까 이 출판사는 그동안에 공교롭게 정치적인 색채를 띤 서적들 거의 출판 안 한 거예요. 거의 문화계통 뭐 이런 거죠. 경제 문화. 근데 또 규모도 그걸 엄청 보고서- 작으니까 그냥 책 찍어달라니까 예, 얼씨구나고 찍었군요. 그렇죠. 근데 했는데 전부 끝나서 책까지 이제 말해 출판되기 직전에 사장이 보고 들킨 거예요. 너는 이거 나가면 야 우리 죽어 큰일. 그래서 이제 나한테 연락이 이거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아니 이 내용 이런 걸 몰랐다는 게. 그거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우리 초심 백은종 사장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셨어요? 말고. 초심님하고는? 아니 이제 평소에 나하고 이제 계속 이제 초심님이 선생님 그 기사를 갖다가 계속 퍼날랐죠? 기사를 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퍼나르니까 나 네. 인연이 돼가지고 나한테 자주 연결을 했죠 나 그동안에.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초심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판해. 출판 어떻게 하면? 출판사 하나 내면 될 거 아니요. 그 때문에 나 때문에 서울의 소리 출판사가 나온 거죠. 응?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초심 선생이 없으면 이 책이 못 나갈 뻔했어. 그러면 사실 인쇄 네. 표지에 이게 보면 서울의 소리라고 돼 있는데 이 표지를 그럼 다 갈아치운 건가요? 전부 표지에만 간 거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나왔는데 그럼 표지를 다 뜯고 표지를 다시 만들어 붙인 거예요? 다시 만든 거죠. 저 표지만 할 수 있어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애당초 그 표지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분단된 한국의 남한의 그 양키 저 위에 그 양키 저 성적이 그려진 모자가 있잖아요. 그 모자 눌러서 긴 그 악마 미국이 그려져 있다고. 네네. 거기서 이제 그 구두발 군합발을 그냥 한반도에 탁 딛고 그냥 칼을 들고 있어요. 다른 그 미국 한국 사람들 꼼짝 그 못하게. 표지 약간 하얀색 이러한- 바탕의 그 책이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서울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 이거 그 표지가 바뀐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살펴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나간 거예요. 그런 사연이군요. 예. 자, 어쨌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을 분명히 출판 안 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일 작은 출판사에다 부탁을 했더니 이거 찍어준대네 웬일이야. 그래서 찍었는데 딱 세상에 나오기 전에 출판사 사장이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자기 회사 망한다고.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자기 회사 망한다고 네.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사실. 예.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쨌건 서울의 소리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소위 민족주의자로서의 동지 아닙니까? 추진호 네, 선생님 나하고. 그렇습니다. 다 동지, 우리 서국장도 다 동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책을 사보시는 분들 전부 저와 동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동지들의 그, 미국 내도 극소수, 얼마 안 되지만 동지들이 있거든요.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내 쓴 칼럼 보면 가끔 연락이 와요. 참 좋은 칼럼. 이 신문 아니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미국에 그런 네. 내 글을 받아 쓰는 신문사가 3군데밖에 안 됩니다. 전체 미국에. 이 한국 언론이 수백 군데예요. 미국이 너무 크니까. 네. 그런데도 그 중에서 그 3매체만 내 책을 내가 쓴 글을 받았습니다. 저기 선생님 오늘 제가 양복 색깔 은색이잖아요. 이게 오늘 네. 일부러 이거 입은 이유가 선생님이랑 저랑 좀 역사적인 현장이 그때 그 국회 기빈식당에 선생님이 영상 증언했을 때예요. 이게 뭐 기억나실 맞습니다. 거예요. 그때 이종걸 의원도 와 있고. 예. 그때 맞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요?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이 옷을 입고 이제 또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이 옷을 입었고요. 사실 근데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이제 인터뷰하신 영상이 녹화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도 선생님이랑 똑같았어요. 책 내는 거랑 똑같은 심정으로 이거 영상을 올려도 될까? 이 걱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거 유튜브에 내가 그때 당시부터 전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야 너 죽고 싶냐? 다들 대부분 조금 보면 너 그냥 인생 끝내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데 이거를 네 유튜브에 올리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까지 상상도 맞아요. 당시에서는 맨정신에 그거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갖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끝나면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현재
네, 표현의 자유까지 존중해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역대 없는 민주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청사에 남을 겁니다. 잠깐만요. 네, 예, 이 정도의 소개를 좀 해야겠네. 네. 자, 여기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 책 주문하실 분들은 여기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로 책 구매 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한 줄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영상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똑같습니다. 책 냈는데 못 나가는 상황에서 초시님이 짠 하고 출판을 해버렸잖아요. 네. 저도 영상 갖고 있었는데 이제 초시님이 그때 그 영상 어딨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며칠이 지났나 네. 몇 달 지났나? 그래서 네. 아 그거 어떻게 네. 올려? 어떻게 그래? 그거 나 줘. 내가 올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시님이 딱 올렸는데 그게 이제 저랑 초시님이랑 엄청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왜 그랬냐면 그 전부터 초시님이 유튜브는 하긴 했었는데 이제 별로 조회수가 안 나오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 네. 영상이 딱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그냥 치솟기 시작하면서 바로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랬군요. 난 그건 몰랐네요. 네, 그 당시엔 또 유튜브가 요즘에 노란 딱지라 그러잖아요. 광고 못 붙는 거. 네. 네. 그 당시에는 네. 그게 검열이 높지 않아가지고 웬만한 영상들은 조회수 그러니까 조건만 되면 다 광고가 붙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초신님 얘기로는 상당히 뭐 거의 몇 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영상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너무 재밌는 얘기가 왔다 갔다 했네요. 자, 그럼 출판 시 어려웠던 점도 됐고요. 네. 그럼 이 책 내용을 잠깐 몇 개 좀 언급을 해볼게요. 책 내용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무관하다고 이렇게 된 꼭지가 있어요. 항목이. 대목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지.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했던 행각을 그냥 이제 줄여서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길게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네. 이제 가장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러한 아비를 둔 여자가 네. 무슨 낯짝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쓴 거니까. 1번 박근혜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올 수 그렇지. 있냐. 그럼요. 국내에 그런 악마가 어디 있어요? 희대의 생마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네. 그로 인해 농락된 여자가, 아까 얘기도 1,500명 이상이 된대. 적게 잡아 1,500이에요. 그 이상인데,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응? 아니, 그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 가서, 박근혜 네가 사과를 해봤어? 응? 없잖아. 강력해진 김대중한테는 사과했잖아. 네 예비가 한 짓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쳐다가서 그 비참하게 당한 여자들이 사과한 적이 있냐고? 물론 그 중에는 쓸개 빠진 여자들이 있어요. 내가 각하를 모셨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여자도 있었다고. 내가 당시 기자생활에서 알았어요. 동네에서. 네. 근데, 그러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지고 혼났죠. 그 여자가.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너희는 나갈 때 우리하고 각서 썼지. 일체에 발언하면 너 죽는다고 각서 썼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혼났어요. 그 여자가. 그런 악마입니다.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네. 이 채용사라는 게 그런데, 사실 연산군 때 나온 건데. 그렇죠. 예, 연산군 때 제가 기록을 보니까 채용사들도 유부녀는 안 끌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창녀 중에 데려갔어요. 창기들 중에서. 그쵸. 유부녀는 데려가지 않았죠. 유부녀를 걸어간 케이스가 없다니까. 왕조에도 없었던 짓을 소위 쌍놈의 자식이지. 아주 개자식이라고. 이 사람이 아니야. 네. 친일도 말이야. 정도껏 해이지. 응? 혈서 써가지고 지금 자꾸 그 날 때문에 사관학교 못 들어가니까 일본 천황 폐하에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고 혈서를 써봤죠? 그런 사람이 다음에 한다는 짓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그런 놈이 돼가지고 말이야. 독립군 토벌하는 후보 과정에서 장교되기 직전에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토벌 나가는데, 뭐라고 했어요? 일본 놈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일 토벌하는 날이니까 알아서 빨리 준비해. 그럼 조용히 그렇구나. 내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내일 토벌 나가겠구나. 민족군 독립주사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놈만 요시 잘 됐어 이런 얘기란 말이야. 요시라는 게 일본말로 잘 돼 좋아. 그렇죠. 요시 그죠. 예. 요시 이런 놈입니다. 이 미친 놈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거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죽이러 가는데 잘 됐어 이러고 앉아 있으니 참나. 그런 놈이 그리고 또 어떡하지? 이게 정상인데요. 잘 됐어가 뭡니까? 잘 됐어가. 차라리 입을 닥치고 있거나. 일본 놈들이 저 새끼 조센지 한국 놈이 조선 놈이 어떻게 지가 집을
요시 그러지 우리도 안 하는데 이래 흉봤다니까. 그게 같이 동창들이 증언한 얘기예요. 응? 아니 그 누구야? 보안사령관 강창성이라고 있었어요. 강창성 중장이라고. 예, 이 사람이 강창성. 보안사리 당시 기무사를 옛날 보안사령관이었죠. 기무사 전신 이름이 기무사였다고. 근데 보안사령관이 청와대 보고하러 가는데 갑자기 들어가는데 딱 앞에 보니까 이 양반이 일본군 장교의 정복을 딱 입고 칼을 차고 모자까지 딱 일본 군 장교 모자를 쓰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네. 속으로는 깜짝 놀랐으면서 뭐라고 이 양반이 생각했나, 옛날 굉장히 우리 일본군 장교 시절을 그리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인간이라고. 뼛속까지 일본 놈이야. 그 혈세 아까 뭐 개처럼 충성한다는데 여러분 이거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개처럼 충성한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그거 아주 뼛속까지 일본 놈이라고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충성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일본말로 개처럼 충성하겠음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로. 네. 그렇죠. 그렇게 썼다고. 맞아.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도 그래. 청와대 들어갔으면 좀 세신을 차려야지. 옆에 밑에 소위 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본군 장교복 그대로 입고 옛날 만주에서 토벌할 때 그 복장 그대로 칼 차고 말 타고 돌아다녔다고.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렇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매치나 아느냐고. 응? 근데 그런 걸 아는 내가, 어떻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는데 놀라지 않겠냐고. 근데 그런 시절이니까, 당연히 당시 무슨 글을 써도, 이 미국 안에서는 뭐 더 내가 발행했던 한겨레 저널이라는 데는 나갔지, 다른 신문 엄두를 못 냈어. 이거 줘도, 이거 나가면 큰일 나. 당장 끌려가.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혹시 뭐 불려가고 그러신 적은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썼기 때문에 나를 이제 이미 여기 그 관할한 영사관에서 나를 아니까 이거 네. 원래 이런 사람이야. 보고를 하죠. 보고를. 그러니까 한번 내가 한국을 한다니까 여기 영사관 중에서 나를 좋게 본 친구 하나,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네. 이 양반이 좀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평소에 친구 그렇게 잘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식사하면서 그래. 이번에 서울 간다며? 그렇다고. 미 시민권 있어? 그래서 시민권 아직 없는데 왜 안 받아? 아니 왜 내가 국적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아니야. 너 지금 미국 들어가면, 이제 한국 들어가면 너 그냥 공항에서부터 끌려 들어가. 그래서 왜? 그런 데이터가 있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몰라? 이미 내가 여기서 쓰던 관련된 기사가 전부 당시 그 안기부인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당장 널 끌려간다. 왜? 영주권 가지고 국적이 한국이라는 얘기 아니냐? 예, 안기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안기부였죠. 네. 네, 그래서 미시민권 받기 전에 가지 말라. 그래. 그래? 그래서 그런 정도인가? 그래놓고 이제 과거 내가 쓴 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시민권 시절 6개월 후에 시민권 받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뒤에 검은 차가 덜덜 뒤로 짜라오는데 날 잡아가지 못하고 우리 집 앞 내가 묵고 있을 집 앞 가더니 돌아서더라고. 그 집을 이미 알아요 얘들이. 그게 내 동생 집인 걸. 응? 그리고 그래 내가 왔는데 이 뉴욕에 이제 그 당시 내 옛날 내 동료 기자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뉴욕 TV 사장을 하던 친구인데 나한테 모처럼 전화가 왔어. 서울 갔다 왔냐? 그래서 너는 안 당했어? 그래. 그래서 무슨 소리야? 자기 혼냈다는 거야. 야, 네가 시민권 있었잖아? 시민권이 혼내던데? 그래. 나는 안 끌려가서 네가 더 악질이었구나. 아니야, 나는 미국 신문에 난 거 그냥 번역해서 보도한 것 뿐이야. 텔레비에 보도를 했나 봐요. 근데 텔레비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랬는지 얘가 들어가는데 잡았어요. 부부가 같이 가는데 얘만 잡아가지고 가서 만 사흘 동안 안아주고 고문을 하는데 때리지는 못하고 잠을 안 재운다고.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니까 시민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부인이 잘못한 건 그걸 알았더라면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그냥 풀려 나와요. 전화 우리 시민이 가 있다는데 그냥 풀어줍니다. 그런 항의 전화도 없으니까 그냥 만 사흘을 마음껏 갖고 노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도 아주 공손하게 사장님 그런 거 어떻게 쓰십니까? 내가 안 아니 어쨌든 왜 그걸 갖다가 연재를 합니까? 어떻게 게재를 합니까? 미국 보도된 거를 우리 정부에 좋지 않은 건 쓰지 마셔야지. 이런 계속 똑같은 얘기를 추궁기판 모양으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토심님이 방송을 듣다가 여기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잠깐만 토심님이랑 인사 좀 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하는 걸 깜빡 잊고 요 숙소에 갔다가 계속 건강하시지?
예, 저는 건강하고요. 선생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아이고, 그냥 나이대로 가요. 뭐 방법 없어. 나이 탓은 나이는 어쩔 수가 없다고. 아직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예. 아직 내가 치매 안 걸리려고 계속 칼럼을 쓰죠. 계속 미국서는. 그 선생님이 저희 어려울 때 이 책 발행할 때 전부 책 발행 그 비용을 다 대셨잖아요. 그때 수백만 원을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저는 썼는데 그 비용도 아직까지 빚지고 있는데 언제 제가 아니 그것을 빚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네. 우리 조신 선생 다 우리 동지들 아니요. 근데 내가 미국에 있는 죄로 잠시만요. 비용을 다 대셨잖아요. 네. 조신님 유튜브 핸드폰에 소리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서 그 서울의 소리가 어려울 때 그 도움을 주셔가지고 오늘날 그래도 요만한 자리를 잡는데 선생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국내에 돌아가서 우리 조신 선생과 같이 뛰어야 되는데, 응? 내가 죽는 날까지 옳은 일을 해야 돼. 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못한 대신 조신 선생이 너무 잘해주니까 난 참 고맙고 세상에 이런 동지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즐겁게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도 고마울 것도 없고 당연히 하나의 민족의 일원으로 할 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내가 편하죠. 예, 아무튼 선생님과 제 인연이 박정희 때문에 맺어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그렇죠. 한겨레 전을 거기에 글을 선생님이 실으신 걸 제가 무단으로 갖다 서울의 소리다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연락이 맞아. 됐고 예. 기사를 갖다가 또 SNS 인터넷에 퍼날른 사람들이 저는 고소를 안 했는데 그걸로 오히려 그 퍼날른 사람들만 고소를 당해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지들도 내가 그대로 계속 연결해서 참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그 당시에도 조신 선생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었고 이 두 분은 그게 없어서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힘이 있으면 못 건드려요. 예, 못 건드립니다. 예, 나도 그거 나간 뒤에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영사, 예. 정보 한국 국정원에 나온 정보 영사가 있어요. 나한테 막 영주권자냐 시민권자 막 따지고 거의 반말처럼 늙은이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시민권자니까 까불지 마. 시민권자 어떡할까? 이제 그러고 두 번 세 번 계속 한 번 확인한 걸 또 하고 아마 본부에서 연락이 오는 것 같아. 진짜 시민권인지 확인해. 시민권자임을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었다고. 그런데 저한테는 국정원 직원이 제 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협박은 안 하고 한정식 집에서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밥도 한두 번 같이 먹으면서 했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박근혜가 2012년도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판사가 기각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딱 당선되고 한 1년 지나가지고 똑같은 사안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구속이 돼가지고 몇 달 감옥살이를 했죠. 하여간 박근혜 지혜비 똑 닮은 악마야, 악마. 서울의 소리가 그 당시 이명박근혜 때 우리 안티 이명박이나 서울의 소리의 대우들이 경찰들이 우리를 많이 대우해 줬어요. 저희가 경찰서에 들어가면 최소한 보안과정 정도는 나왔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더 갈세를 받는 그런, 요즘 경찰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 태극기 모독단들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때와 또 우리 서울의 소리나 안티 이명박의 대우가 그때만 또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내 친구들보다는 그냥 친구가 아닌 저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 우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민주정부라는 게. 그게 민주정부의 특징입니다. 2012년도에 선생님, 2012년도에 서울의 소리만큼
박근혜 검증을 네. 철저히 했는데 없을 거예요. 저희가 최태민 맞아요. 아들부터 해서 다 그 기사들을 실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거는 참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그런 투사가 네. 그야말로 그 정의의 투사하고 우리 그 좀 애국 투사인데 우리 조심 선생 같은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 행동을 안 하고 우리 서정우 그 국장이 그 했으면 좋겠는데 좀 대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무서워가지고 아니 뭐 그거는요. 네. 그거는 내 경험으로 인생 경험으로 보면은 그런 기질은 타고나야 됩니다. 네, 아무나 내가 하겠다는 정신력인데 그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 조심 선생 태어날 때 이미 너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이미 가지고 예정돼 나온 거예요. 저기- 이게 어떤 철학자 얘기가 아니고 영적 세계 연구하는 정신학 박사들의 연구 논문이 그게 나와요. 우리 태어날 때 갖고 나와요. 예, 우리 선생님은 그쪽 분야에서도 굉장히 밝으시잖아요. 뭐 아니, 자연치유 이런 밝다는 것도 것보다, 하시고 우리 그 나는 서정우 국장이 선생님과 저를 연결하는데 저는 이런 거 할 줄 몰랐거든요. 뭐 연결해서 그렇지, 방송하고 맞아, 서 맞아, 국장이 맞아. 재주가 많아요. 그 어떤 기기, 서국장 역할이 그거죠. 예, 기기 다루는 데는 응. 뭐 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집념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싸우는 네, 데 네. 집념이 있는데 우리 서국장 기계에 네, 대한 네. 집념이 또 저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애국심과 정의감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예. 우리 서국장은 그러한 또 저걸 소위 재주를 타고나는 거예요. 예. 다 역할을 타고납니다. 예. 그- 방법만 다른 거지 다 똑같잖아요. 우리 외국하고 애족하는 그 자세가 똑같은 겁니다. 예. 예, 저는 그 친일파. 예, 예. 토착 외국 빼놓고. 예. 그 선생님이 그 미국에서 저하고 가끔 통화하고 이제 카톡도 하면서 굉장히 힘이 네. 돼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어쩌을까 하는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예, 선생님을 예, 예. 의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너무 과대평가해 주셔서 좀 그렇지만 하여간 다행입니다. 예. 지금 이 얘기 그나마, 서국장 계속해서 이 얘기 하세요. 아, 조심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잘 됐어요. 저기 무슨 얘기냐면요. 네. 그 다음 네. 질문이 이겁니다. 그 김사마 관련 영상이 이렇게 조회수가 엄청 폭발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네. 먼저 답변을 초시님한테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초시님 저한테 이 영상 달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걱정은 안 하셨나요? 내가 살아오는 길은 이제 2004년 제가 좀 그 모습짓을 했잖아요. 이후에는 생과 사의 중간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어디 골목길을 가더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험한 일을 하게 되면 뭐 누가 미행하나 누가 감시하나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미행 한 번도 안 당해보고 감시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명박근혜 십몇 년을 거의 15년을 이렇게 사는데 제가 무딘 건지 저는 그런 걸 생각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데 저는 누가 나를 감시하냐? 난 당당하고 떳떳한데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무조건 뭐 서국장이 그때 올리라 해서 올릴 때 전혀 어떤 나중 일은 생각지 않고 그냥 올린 거고 뭐 저 썬데이 저널에 연운 그 발행인이 하는 그런 박근혜의 지저분한 사생활들 기사 막 가져올 때 그 연운 발행인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기사 가져다 이제 서로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저널 뭐 한국 지부 같이 기사 올리는 것보다 가져왔는데 그쪽에는 이제 상당히 극과 극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잘 가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서국장이 이 얘기했던 그런 염려나 이런 거는 내 마음속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염려는 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히트 칠 영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 그 당시는 유튜브의 중요성도 몰랐고 네. 그냥 올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했지 네.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조회수 나오는 거 보고 어떠셨었어요? 뭐 나오나 보다 갑자기 100만 되고 200만 되서 그런가 보다 그 대단한 건 줄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미국에서도 500만 나오는 정치 유튜브는 드물다. 대단한 거다. 없어. 이렇게 말씀해 없어요. 주시더라고요. 네. 없어요. 수입도 꽤 됐잖아요. 참 많이 도움 주셨죠. 김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수천만 원 도움을 네. 주신 거예요. 그 그렇죠. 당시에 그 돈이 없었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 그 당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살고 했는데 사실 뭐 큰 도움이 영상을 되죠. 제가 만들었기 때보다 저는 기획을 한 거고 네.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 건 다 근데 김현철 이제 선생님이 주신 거죠. 김 국장도 그 당시 김현철 선생님을 알게 된 건 서울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거고. 김국장이라 서국장. 서국장. 그렇지, 네, 그렇지. 예, 계속 서국장이 맞아요. 예. 응. 선생님 이게 소심이한테 여쭤봤는데 이 영상이 이게 한마디로 소위 말해 대박이 났잖아요. 예, 이 대박 난 거를 이게 왜 이렇게 대박 났다, 그러니까 폭발한 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난 그 조회수를 보고 깜짝 놀란 게 500만 넘어가고 또 다른 그 유튜브에서 4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합해 900만이 넘고 찾아보기 네. 하니까 1300만이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뭘 느꼈냐면, 그동안에 박정희의 그 여자 행각은 다 아는데, 이토록 처절하게 당한 케이스가 있구나 하는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더구나 김사마 하면 국내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소위 연예인이었네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당했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박정희에 대한 증오감, 이런 것 등등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요. 왜냐면 이렇게 소상하게 나간 경우가 한 건이 없습니다. 박정희 여자 관계가. 그렇죠. 진짜 소상하게 예, 나갔죠. 한 건이 없어요. 예, 처음으로 이렇게 정난하게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내가 이번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에 박정희 김사마 내용을 길게 다룬 거는 애당초 길게 다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짤막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네. 한국의 검찰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전화 오기? 취재죠. 전화 취조. 네네. 해가지고선 그거를 글로 써서 보내라. 또 이래요. 또 글로 써서 보내는데 뭐라면 짧게 쓰면 안 되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쓰라는 거야. 그건 있는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이 다 그 긴 문장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간 글 거의 대부분이 검찰에 내가 소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검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쓰게 됐군요. 박정희 김사마 내용이 너무 정난하게 터져나간 거예요. 심지어 김사마가 일종의 나를 연모했다 할까? 그런 내용까지 싹 쓸 수밖에 없는. 왜? 그렇지 않으면 믿질 않으니까. 왜 네. 그런 얘기를 당신한테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하고의 두 사람 간의 신뢰성, 이 내용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네네. 어떡하냐. 이 여자 죽은 뒤니까, 무슨, 이제 체면도 문제도 다 필요 없는 거고, 단, 여성에게 이렇게 참 처참하게 농락한 이런 악마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의미를 이제 쓴 거죠. 그런 얘기. 그 선생님께서 그 미국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셨나요? 아니야, 미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한국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검찰이 미국까지 그렇게 수사를 네. 하러 그 질문서를 보내던가요? 그건 안 되는 게, 네. 글로 표현한 내용이 전혀 미국의 그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볼 때 어떤 내용도 법에 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법으로 엄밀히 냉정하게 법으로 따지면 이걸 걸고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왜? 이미 박정희는 어떤 존재를 다 알잖아요. 근데 방법이 이랬구나 하는 거는 그걸 내가 좀 자세하게 쓴 거죠. 근데 국내에서도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또는 박정희나 그다음에 누구야, 악마, 5.18 악마, 누구야? 전두환. 전두환이. 네. 이런 인물들이나 정권을 지었을 때 이게 법에 걸고 보안법이 개지랄 하는데 법으로 그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쓴 거예요, 기자가. 그걸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밝혀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수로 밝혀요? 아니라는 걸. 여자들 생각, 그랬다는 걸 다 국민들이 아는 판에, 그거 아니라고 자기들이 못 밝히면 법에서 재판에 들어가서 이미 영장 청구부터가 안 돼. 그건 문제되는 거 아니고. 한 가지 이제 내가 덤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한 건만 500만 건, 또 한 건은 유튜브 얘기예요. 400만 건이 넘어가서 900만 건. 이거는요, 미국 전체를 우리 아이가 전체 알아봤는데 이렇게 시사성 문제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간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커요, 미국에서. 지금 선생님의 영상 때문에 그 박정희 지지도가 전직 대통령 조사하지 않아요, 여론조사. 최소한 5%에서 10%는 떨어졌다고 보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분명히 그 영향이 클 거다. 그러고 이제 그 인터뷰와 글로 인해서 박근혜에 대한 인식, 박정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악화됐는가도 그 뭐 빤한 거죠. 사람인데 인간이 양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응? 다 그걸로 굉장히 악화된 거죠. 그 지금 영상을 과거 좀 나이 드신 그 여성분들은 약간의 이해할 네. 부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네. 40대만 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라 네. 요즘 그 젊은 그렇지. 여성들은 이걸 보면 아주 네. 치를 떨고 아 이거 이런 그렇죠. 인간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댓글들이 그렇게 달리더군요. 네, 그래요. 예, 여기 미국에 가끔 한국에서 관광 다녀오는데,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관광 다녀오는데 가끔 나한테, 문학 강의 좀 들을 수 없느냐고 문학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10여 명씩 몰려옵니다. 근데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래요. 혹시 선생님이 박정희, 김삼아 인터뷰 하신 분 아니에요? 뒤늦게. 네, 예. 그게 내가, 그거를 보셨나? 그러면 그 본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900만이나 봤다면 봤겠지. 그 중에 그 10여 명 중에 몇 사람이 그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이거 엄청 퍼졌구나. 그러면서 더 나를 그로 인해서 신뢰를 하고, 단순한 문학 강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주의 의식을 가진 늙은이구나. 이런 거, 양심을 가진, 정의감을 가진 기자였구나. 이런 걸 이제 새롭게 나를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그 인터뷰와 기사가 나간 것 때문에 엄청나게 국내에서는 영향력이 커졌던 거죠. 예. 박정희에 대한 의식이. 예. 아주 그 민주의식을 오히려 많이 옆에서 부추겨주는 그런 서울의 소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네. 실제로 박정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거의 다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박정희를 그냥 네, 거의 다 추앙하는 보고, 사람들은 잘 네. 모르는데, 그리고 또 네. 심지어 더 나가서 박정희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를 내냐면 저희랑 네. 화내는 게 다르죠. 어떻게 사람은 이런 거 갖다가 막 영상에 올려?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죠. 뭐 저희가 의도한 바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화내는 거는. 네, 그만큼 상당히 많이 퍼졌고요. 제가 알기로 이런 시사 영상 중에 이거보다 조회수 더 나온 게 딱 하나 있죠. 그 이건희. 네. 그거는 뭐 이건희 그 성 논란 그것 때문에 성매매. 그게 성매매 때문에 그게 뉴스타파가 지금 한 3,400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거 그거는- 다음에 그렇구나. 이 영상일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한테 조언을 듣고 싶어요. 지금 이런 네. 영상들이 퍼지고 박정희의 온갖 그런 여성 성폭행 그런 그 만행 등등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역사가 거꾸로 가는지 요즘에 박정희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근데 미국도 아까 잠깐 그 서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미국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새로 온 분들은 이제 조금씩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적어도 전에 온 분들은 한국을 떠날 때 그 당시에 그 의식 그대로 가지고 와요. 70년 반공교육. 박정희가 나라를 살렸다. 이런 의식이 꽉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이제 아는 분들, 제대로 의식을 하는 분들은 뭐 말이 안 되죠. 완전히 이거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지. 예.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극심해지고 있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네. 지금 문재인 끌어내자 문재인 목을 따자고 그 빤스목사 정강훈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인내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해요. 인내가 그게 이제 대단하고 네. 그게 그런 예. 그 빤스목사 정강훈이나 뭐 이런 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등등 또 태극기 들고 나오는 우리가 일명 태극기 모독단 어르신들 노인들 이분들은 네, 예. 지금도 박정희가 독재자라면 언제 박정희가 독재했냐고 제가 얻어맞을 뻔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사람한테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까요? 그 상대할 가치가 없잖아요. 아니, 꽉 막힌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냥, 니들 그렇게 짓거려라. 니들 수준이 그 정도지. 무시해야 돼요. 그러나, 옆으로 우리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세력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250만의 친일파 중에서 고르고 4,100명 인명사진을 올렸는데 그 자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자식들이 오늘날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이니 뭐 우리공화당이니 무슨 뭐 태극기 모독당이니 하는 애들이 전부 90% 이상이 걔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뭘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런 완전히 토착이고 이거는 우리가 척결할 지상인데 그걸 무슨 수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어떤 좀 답답해하는 소위 애국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아니 목을 따라 빨갱이다, 뭐 치매 걸렸다, 미친놈이다 이러기까지 대통령의 말을 들어도 일체 거기에 대응을 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너무 무능하고 나약하고 어쩌다. 일면 그런 면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평가할 게 아니라 그거는 길게 봐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이 정도로 우리 국민에게 자유를 허용했느냐. 그게 못된 소리를 하건 말건 뭐든지 짓거려라.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봐오던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측면으로 오히려 높이 설 점이 있다는 점. 다만 지나치게 그 폭언을 하는 경우는 가려서 가짜뉴스도 가려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짜뉴스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안 하면 안 돼. 다행히 요즘 와서 가짜뉴스를 솎아내는 그러한 모임들이 생기는 거 보고 조금 이제야 좀 이제 좀 옳은 세상이 되나 보다 하는 느낌인데, 말이 됩니까? 언론이 거짓말 계속해서 국민의 머리를 돌려놨어. 국민은 물론 그걸 깨치는 국민이 거기서 기자들도 속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국민이 죄입니까? 퍼뜨리는 완전히 기레기 매체가 문제인데 이거를 매체를 우선 이놈들이 가짜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무슨 검찰은 뭐 얘기는 거 그놈 팬들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론 자체가 이미 가짜뉴스 골라내는 모임을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사회단체도 그러고 있고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정부도 좀 그런 면에 좀 촉각을 세워가지고 뭔가 옳은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도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잘하는데 미국도 못하는, 미국도 하고 있는 짓을 못하는 이런 면은 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다가 아니라 칠 건 치고 그때 국민들이 더 지지할 겁니다. 남북 문제도 똑같아요. 남북 문제도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 동족으로 할 건 하고 그러고 뻗어나갈 때 미국이 어쩌겠어요. 이제 미국이 그런 힘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 손을 떼잖아요. 하나하나 손을 떼야 돼. 중동도 러시아에 넘겨. 무슨 메카리오, 심지어 지금 아프간 철군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영향력이. 선생님. 그렇다면, 네. 지금 엊그저께 국정원에서 나온 거 보면 12월 달에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미 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기사들이 속보로 막 떴거든요. 미국에서 보는 네. 북미담에 대해서는 언제쯤 네. 북미담이 이루어질 건지 좀 예측 좀 한번 해주세요. 미국의 소위 언론들도 이제는 미국의 주류 언론 얘기인데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북한의 무력이 너무 진화됐다. 너무 많이 발전해 버렸다.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자꾸 북한을 실망시키지 마라. 결국 북한 건드리 이럴 게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도 영어로 sooner or later 그냥 언젠가 곧 왜 금년 넘어가기 전에 왜 김정은이 못 박아놓은 게 연말이니까 연말 내에 새 계산법 갖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거. 우리 길을 간다는 거를 잘 씹어 생각해야 돼요. 뭘 의미하나? 운이 좋으면 러시아 중국과 그냥 화합하면서 그쪽 원조 받고 우리가 살겠다. 제재 같은 거 우리 전혀 관여 안 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조금 강하게 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수소탄도 대륙간 단도탄도 핵잠수함도 또 엊그제 터뜨린 무슨 방사포? 초강력 방사포가 있죠? 초대형 방사포.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의 일부 대 언론들 말고 독립 언론이 미국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예. 서울의 소리 같은 언론도 있겠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 그런 매체가 자꾸 늘어야 돼요. 근데 그게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잘못 건드리면 미국이 크게 당한다. 조심해. 빨리빨리 손 써.
이 트럼프가 전번에 하노이에서 그렇게 한 거는 큰 실수였다고 나와요. 왜? 그렇게 해서 자기 개인 치명타를 당하는 방송을 뒤엎기 위해서 북한을 악용을 했는데 그걸로 해서 김정은이 얼마나 토라졌냐. 지금 김정은이 지금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니들이 까불어? 미국의 항공모함이고 뭐고 이 한반도 부산 북쪽으로 못 올라와요. 지금 이제 북한에 엊그제 터트린 그거 가지고 이제 못 올라와. 그러니까 꼼짝 못하나 미국이. 예, 거기다가 그러면 얘를 지금- 선생님 예, 북미회담이 열릴 걸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물론이죠.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미국이 죽어. 근데 미국이 죽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재선에 이 트럼프가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원까지, 하원은 이미 탄핵이 결정됐잖아요. 예.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소수가 돼가지고 집니다. 공화당이 많아서. 근데 예. 이제는 공화당원 중에서도 살살 너 이건 안 되겠다. 우크라이나 문제 등등 그냥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안 돼. 이제 재선은 안 돼. 그러하는 소위 공화당 자기 당의 인원들이 하나하나 자꾸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북한 카드밖에 없어. 이제는. 예, 북한 카드뿐이 북한 해결 없다. 안 하면 안 돼. 예. 네, 마지막 남은 게 북한 카드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잘 이용해서 트럼프가 분명히 북미 관계를 호전시켜가지고 평화협정 등등 하고 미국 국민들의 환심을 살 겁니다. 그 외에 예. 방법이 없으니까. 예, 선생님 네. 언론 예. 이야기 좀 네.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 칼럼 중에 자식의 네. 비리라도 보도하지 못하면 기자가 아니다. 정말 이거 네. 하늘나라에 서 있는 꿈에나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 대한민국 네. 언론 상황에서 자식의 네. 비리라도 네. 보도하지 못하면 기자가 아니다는 칼럼을 쓰시게 된 경위는 왜 그런 칼럼을 쓰셨나요? 너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에 말하는 기레기 정도는 아닌데 내가 이제 한국에서 기자 생활할 때만 해도 정권 눈치 보면서 쓸 걸 못 쓰고 하는 기자들이 자꾸 느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미국 와서도 보니까 그래요. 뭐 언론 매체라는 게 90% 전부 집권당 따라가요. 근데 묘하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따라가는 게 하나씩 나오는데 많지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왜? 문재인 정부는 보복을 안 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나오는 언론이 대부분이고 미국도. 그래서 내가 이런 글은 꼭 후배 기자들이 봐야 되는데 과연 이 글을 제목 보고 그거 읽으려고 하는 기자는 몇 명이나 될까? 옛날은 다 읽었어요. 우리 기자들이 그래야 되지. 원래 기자들은 말이 기자지 애국 지사들입니다. 지사 의식이 없이는 기자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월급 받고 그게 아니에요. 월급 안 받더라도 할 걸 해야 되는 게 기자예요. 응? 왜? 약자 편에 서고 정의 편에 서고 항상 이러한 기자생활을 안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불행히 자기 아버지가 도둑질했어요. 아들이 알았어요. 경찰관이니까 아버지 잡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동료에게 얘기해서 아버지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그 경찰복 벗어야 돼요. 응? 똑같은 얘기라고. 기자도 자기 자식이 사기를 쳤거나 못된 짓을 했으면 그걸 기사화 안 하면 그 기자 그날로 나 편 떴고 내 자식 건 못 쓰겠어. 그런 의지를 가진 기자라면 어떻게 그걸 기자 생활해? 그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 남의 거는 불이라고 터뜨리고 내 자식 건 감싸? 그건 말도 그런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발 우리 후배 기자들이 이걸 좀 눈여겨 좀 봐달라 하는 뜻에서 쓴 건데 오늘날 한국 기레기들은 기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기레기들이 99%가 1%의 다행히 우리 서울의 소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들어 있는 걸 1%로 봅니다. 또 요즘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못됐었구나 하는 걸 뉘우치고 최승호 뉴스타파 사장이 옛날 MBC에서 그 PD로 있을 적에 저희 이명박 될 거예요. 쫓겨났죠. 이 사람이 복귀해서 MBC 사장이 되면서 MBC 하나만 지금 꼿꼿하게 살아나가고 있다는 얘기. 너무 늦었지만 그러나 MBC처럼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석희 씨처럼 그 전 국민들이 참 우러러고 받들던 언론이 저렇게 죽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라고.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제는 언론이라는 게 내가 언론인이라 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망신석이 짜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언론인 가지고 내가 언론이 어디 나서 말도 못해. 아이고 너도 기레기냐? 우선 인상이 그래요. 근데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 제발 좀 검찰 개혁부터 먼저 하고 언론 개혁해서 올바른 언론이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네, 죽기 전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네. 벌써 선생님, 가까워. 기자는 네. 네. 애국자여야 네. 된다. 독립운동, 대한민국 같으면 운동하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 근데 요즘 좀 기자들은 뭐 대학교 들어가서 수능 봐서 뭐 저 강남 쪽에 많이 합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맞아요. 언론사 시험 쳐가지고 기자 되면 밖에를 안 나와요. 안에서 그냥 받아쓰긴 하고 이런 상황이고, 밖에서 열심히 어떤 잠복 취재라든지 그 심층 취재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데, 선생님의 그 자식의 비리라도 보도하지 못하면 기자가 아니다는 이 충격적인 이 그 칼럼의 제목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누가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기레기가 아닌 기자가 아닌 저 장제원 같은 사람은 자식이 그렇게 망난이고, 그런데 그거는 덮어놓고 그 조국 전 장관 딸만 가지고 그렇게 국회에서 떠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뻔뻔하다, 양심도 없다 그러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 뭐 황교안부터 유석춘이부터 만나서 응징 취재를 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뻔뻔하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좀 무안해하거나 창피하는 기색조차 없다. 왜 이 친일 그 매국노 세력들은 그렇게 뻔뻔한지, 그 유래가 왜 그렇게 뻔뻔하게 됐나요? 그거는 이제 문제는 돈의 환장들을 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양심도 뭣도 없이 그냥 돈만 벌면 되고, 내게 수익이 있으면 하고, 정의 양심 다 던져버려. 내가 우선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차이죠. 그렇지 않고 돈이, 내가 먹고 살면 됐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양심과 정의감이 더 큰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아까도 그 서구장은 얘기했지만, 뭐라 그래요. 그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자본주의를 해온 지가 오래됐지만, 미국은 그 정도로 부패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난 얼른 이해가 안 가. 왜 미국과 차이가 날까? 그건 난 아직도 그 해답을 못 찾습니다. 한국 기자는 너무 많이 썩어버렸다고, 99%가.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다 그나마 서울의 소리며 무슨 누구야 이상호 씨 뭐 등등 최인호 무슨 이정훈 쟁쟁한 김어준 누구야 유시민 등등 쟁쟁한 그 소위 매체들이 그게 다 우리 올바른 여론을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회수 보세요. 우리 서울의 소리 조회수 보시라고. 지금 얼마만큼 정의를 외치고 올라옵니까? 바로 이거는 뭘 의미냐면, 아마 내복이 얼마 안 가서요. 지금 현재 신의 한순이 개소리 맨날 가짜 소리 하는, 뉴스 하는 유튜버, 그런 애들, 김동길 그 늙은이, 미친 늙은이 떠드는 소리, 이런 것들에 쏟아져 나갔던 여론들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상당수의 중간층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 난 봐요. 왜?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요, 누구나. 듣고 보니 이 말이 옳구나. 따라옵니다. 왜? 보세요. 김어준이 벌써 70만 가까이 되잖아요. 저기 누구야? 유시민 벌써 100만이 넘었고, 이런 세계를 가요. 그러면, 아니, 대조선일보? 지금 몇 명이에요? 독자가 몇 명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동아일보, 조중동이고 뭐고, 다 하나씩 쇠퇴해 가고 망해가는 거예요. 예? 이걸 길게 봅시다. 이게 보면 분명히 정의는 이긴다. 예? 우리 민족주의가 이긴다. 토착외구는 죽는다. 이게, 네. 결말이 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서로 그래서 힘을 냅시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오늘 힘을 받고요. 지금부터 3년은 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에 투착외구는 죽는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시청자 중에 책을 사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출판사에는 책이 없어요. 100여 권 있는 걸 제가 어제 다 가지고, 아마 그 출판사에다가 신청을 해도 책이 없을 거예요. 그 책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선생님 한 500부나 1000부 더 찍으려고 그래요. 괜찮으시겠죠? 그럼요. 그거야 그건 완전 우리 조심 선생한테 완전히 정권을 맡겼으니까. 다 하시라. 예. 인세 한 푼도 받아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냥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아니, 난 아까 얘기했죠. 난 돈 몰라요. 예. 돈 모르고 그냥 어떻게 내 민족의 앞날, 나라의 앞날을 우리가 개선할까 하는 데만 신경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시라고. 하시고 아까 잠깐 토착 뭐라고 하셨나? 토착 외구. 네.
토착 언론이 아니라 토착 외구를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오늘날 언론도 상당수가 끼어 있어요. 예를 들어 중앙일보와 그 JTBC 지금 손석희가 말은 옛날 손석희 했는데 이제는 손석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읽어주는 대로 너 읽어. 얼굴만 지금 팔고 있어요, 손석희가. 그런 지경이 됐는데 그 중앙일보의 조상이 누굽니까? 중앙일보 누가 창간했어요? 그 친일파 좁은 힘을 둔 그 가족들이 친일 안 하고 백입니까? 왜? 우리 그 친일에서 일본놈들에게 받은 그 황송한 돈들, 그 물질들, 그걸로 우리가 지금 바탕으로 해서 삼성을 일으켰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반대를 해? 이걸 계속 살려서 우리를 위한 검찰, 우리를 위한 정부를 만들어야지 이게 삼성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탕을 알아야 돼. 선생님. 그래요, 예. 예.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 이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지금 상당히 그 야당, 자유한국당, 요즘에는 자유패륜당, 자유스럽게 패륜을 해서 자유패륜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신의 한 수나 자유한국당이나 비슷해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그 공식 유튜버 옳은소리라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문재양으로 불러요. 이게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제1야당.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도 안 저는 되는 거죠. 자유패륜당, 문재인 정부의 그 민주주의, 지금 그 최고의 민주주의 그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이 자유스럽게 패륜을 하고 있는 자유패륜당 황교안, 나경원 국회의원설이나 봤을 때 정말 암담해요. 지금 장유지표로 그렇죠. 다닌다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목을 따자 타도자는 그 정광훈, 그 차이비 목사 정광훈, 개신교에서도 거의 90%가 그 사람은 아니다 해서 요즘에 개신교 신도가 뭐 100만 명이 줄었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역할을 지금 정광훈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청와대 앞에서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문재인 빨리 목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정말 제가 가끔 가가지고 욕이라도 해주고 야 이 빤스 목사에 내나 먹고 고함도 치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풀어가면은 좋을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생각은 그래요. 이건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거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을 따르는 그 숫자, 약 20% 내지 크게 보면 25% 정도가 자기들 지지해 줄 거다 하는데 기대기 위해서 뭐 대통령 목을 따라 무슨 개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운이 굉장히 좋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런 그 모자라는 사람들, 너무 그 무지몽매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게 틀린 거 옳은 줄 알고 하는 말을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무지몽매한 그 대중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찬사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양심 없어요, 그 사람들? 양심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수록 아까 얘기한 80%, 70%, 80% 가까이 되는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잘못됐구나. 우리 공화당 태극 모독부대 빤스 목사 등등이 잘못됐구나 하는 거 하나하나 더 깨우쳐주는 하나의 계기로 보고 그냥 놔두면은 내가 보기엔 총선에 오히려 소위 여당 측이 문재인 대통령 측이 훨씬 강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봅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는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독하고 끈기 있고 이런 분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그냥 하다 지쳐서 스스로 자멸해라 이렇게 놔둔다는 말씀이신가요? 스스로 자멸하라고까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무슨 소리를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소위 언론 소위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지고 전 세계에 완전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이거를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반면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바보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우리 대중들이 이제는 어느 쪽이 옳다는 걸 알아가고 있고 저 사람들이 개짓듯 한다는 사실까지 알아가고 있는 터에 오히려 막을 표시 놔두면은 차라리 총선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서정욱 국장 예. 더 좀 저 궁금한 거 말씀 좀 나는 아니요, 전 궁금한 건 아직도 엄청나게 많죠. 책 내용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네. 많은데, 이미 예, 예. 벌써 1시간 반을 통화를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거의 다. 예. 피곤하시지 않으신지. 거기는 지금 아니, 몇 아니, 시인가요? 괜찮아요. 그 미국에는? 아침 10시 10분입니다. 아, 시간은 딱 좋은 시간이. 2시간 차이 나는, 그러니까, 예, 예. 여기는 밤 서머타임이 12시, 해제돼서, 거기는 예. 아침 10시. 예. 아침 10시. 예. 아이고.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네. 한국하고 시간 차이가 14시간이 나요. 서머타임이 10시가 되면 11시간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네, 네. 예. 예. 선생님, 그러니까 저기 늦죠. 일단은요, 또 책 예. 팔리는 대로, 책이 많이 나가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책 내용이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 예. 많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예. 전화 통화로만 하시는 거는 그렇게 힘이 붙이질 않으신가 봐요. 굉장히 그냥 예.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얘기보다는 책 내용을 가지고 예. 통화를 이렇게 예.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자주고 내 늙은이가 이제 에너지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근데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얼굴, 지금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댓글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자꾸 좀 2시간 더 자고는 분도 2시간만 더 합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야간 감사합니다. 근데 야간 나이도 있고 그래요. 또 여건이 또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고 그래서 네. 자주 내가 병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뭐 충분하죠. 뭐 6개월이요? 아, 6개월 너무하고 3개월에 한 번 해주세요. 3개월. 한번 봅시다. 야간. 예, 3개월에 한 번 늙은이 하시는 걸로. 아니 그런데 또 선생님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 예.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도 칼럼 쓴 게 상당히 많은데 시대협을 밝힌다 2권 좀 발행하면 안 될까요? 그 칼럼만 보내주시면 아이고, 저희가 다 수정해가지고 편집해서 여기서 할 테니까 칼럼만 좀 책 한 권 분량 보내주시면 있으시면 아니 칼럼이야 매주 쓰니까 있겠지만 예, 예. 이제는 뭐 더 무슨 책을 내 나이에 대해서 책 3권 냈으면 되지 뭘 더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4권 채우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번에는 제가 예, 선생님이 그 칼럼 예. 주시고 하면 제가 책을 낼 테니까 서울의 출판사가 서울의 소리 한 권 더 낼 수 있게 예. 한번 건강이 괜찮으시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봅시다. 내가 뭐 예. 자주 책을 낼 이유 이제 난 요전에 그걸로 끝났다고 봤는데 근데 내 뭐- 인생에 이제 뭐- 그만하자. 예. 선생님 목소리는 예. 뭐 예. 지금 거의 10년 됐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전혀 없으세요. 예, 목소리는 그런 것 같죠? 예, 예. 목소리가 다는 아닙니다. 자, 예. 댓글에 선생님 예, 나이가 예.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되시죠, 올해? 예, 우리 한국 나이로 85이고 만으로 84년 팔순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84세십니다. 예. 이렇게 정정하세요. 팔순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꾸준히 마지막으로 서울의 소리가 이제 예. 사무실을 하나 해가지고 직원도 예. 이렇게 서정욱 국장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거 다 선생님이 예. 그동안에 저희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셔서 이루게 된 거고 저는 끝까지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욕심 없이 그냥 초심 지키면서 열심히 밑바닥에서 응징 취재나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내가 정신적으로 아주 강하게 응원합니다. 네. 예, 예.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발 그 투쟁이 계속되기를 너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다 지사적인 기자들이에요. 지사적 기자. 예. 예, 선생님 예. 그러면 예. 편히 쉬시고요. 제가 또 예. 카톡이나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계속 수고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고, 1시간을 넘게 통화했어요. 원래 초신님 어딜 가요? 좀 앉아있다 이제 같이 끝내야지. 저 혼자 아유, 있을. 지금 택시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여기 내가 나타나지 않은. 여기 방송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오늘 그 기자 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고 깜빡 잊고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부랴부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김윤설 선생님이랑 또 통화하는 거 보니 네. 또 초심님은 당연히 인사 한번 드리는 게 맞겠죠. 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댓글에 이제 84세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84가 아니라 48세 같답니다. 이 방송 내일 오늘 많이 본 사람이 없어서 내일 낮에 다시 한번 재방송 해드릴 거니까요. 보시고 그 시대 어둠을 밝힌다 이 책은 상당히 그 어떤 미국의 잘못을 많이 짚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론 문제나 박정희에 대해서 많이 짚었는데 사실은 이런 책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선생님이 내주셨고 우리 김현철 선생은 정말 독한 글들을 쓰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의 비리라도 보도하지 못하면 기자가 아니다. 이 정도의 칼럼을 쓰시는 분이라 지금 그 기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책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게 되면 태극기 모독단하고 싸울 때 너무 좋습니다, 내용이. 태극기 모독단이 뭐라고 하면 여기 책에 있는 거 하나씩 얘기하면 다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책은 일종의 태극기 모독단과 싸우는 지침서?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이 영상이나 책은 3,000부 찍어서 다 팔았고요. 영상이 거의 지금 1,000만 클릭이 4개인가 올렸는데 넘어갔는데 이 박정희가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높았어요. 뭐 60%까지 가고 세종대왕보다도 더 영웅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보다 한참 밑으로 전직 대통령 떨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박정희를 마지막 끌어내리는 이런 일을 하고 갈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꼭 그 어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어느 나라 지도자가 왜 자기 적국 왕한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있었냐, 이건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처단을 당했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자가 아직도 그 후예들이 그 자식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말 어떤 때는 왜 이럴까 하고 많이 참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리가 친일 청산하려면 박정희부터 어떻게 묻어야 된다. 지금 뭐 저 현 총안에 떵떵거리고 저러고 있는데 이거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현 총안에 있는 건 참 그래요. 네, 서국장은 뭐 그런 생각 않고 기계만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게 제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참 댓글 보니까 먼저 번에 주문하신 분 중에 못 받은 분들은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못 받았으면 저희가 서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서류 확인 안 되면 저희 잘못이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그냥 보내달라면 다시 보내드립니다. 절대 못 받으실 일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책을 보낼 때 우리 이 기자가 책을 가서 우체국 가서 등기로 붙이라 했더니 일반 우표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송장도 없고 그냥 우편함에다 꽂아놓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실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만약 책이 전달이 안 됐으면 바로 보내면 오늘 보내면 내일 가거든요. 등기로 보내면. 그래서 바로 보내주도록 하세요. 우리 서국장이 담당이니까 그 부분 책임은 지고 좀 시청자들한테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책 구매하실 분은 여기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가고 있고요. 책 구매 신청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전화 통화를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자로 그냥 책 구매합니다. 이렇게만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려서 그걸 딱 클릭하시면 이제 거기 신청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 구매합니다라고 딱 요것만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갔다가 우체국에다 보내고 왔는데 다 택배로 보냈어요. 제가 3,000권 팔 때 일일이 내가 그걸 싸가지고 포장하고 이렇게 제가 다 그걸 거의 혼자 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책 3,000권이면 많이 판 거라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어둠을 밝힌다는 이제 우리가 좀 남아있는 책을 파는 거고요. 일제 종족주의 내일 방송 예고할게요. 일제 종족주의를 쓰신 6분의 교수님들 내일 서울의 소리 오셔요. 와서 방송을 하고 일제 종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좀 일제 종족주의 있은 분들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책값은 13,000원입니다. 네, 쌉니다.
내가 그 유석춘이 응징 취재한 걸 보고 책을 쓰는데 굉장히 용기가 났다. 혹시 책이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있을까 봐서 좀 그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유석춘을 체포해서 국정원에 신고하는 걸 보고 더 힘이 나서 책을 더 힘있게 썼다. 이러면서 고맙다는 그런 메일이 와가지고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일제종족주의를 홍보한 후로는 지금 많이 나간대요. 평상시보다 2배 더 나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그 반일 종족주의 매국노 이용훈이 쓴 책보다 많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 일제 종족주의는 서울의 소리 가면은 주문하는 데가 있고 내일부터 이제 일제 종족주의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 모셔다가 6분의 대학 교수님들 모셔다가 저희가 생방송으로 좀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내일 다시 재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책은 13,000원, 그다음에 신청은 문자로 그냥 책 구매합니다 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 링크 작성해서 엔터 보내기 하면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